그 이전서부터 이제 우리 한국 사회가 쭉 거슬러 온 이제 흐름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개인적인 삶의 뭐 어떤 행복이나 이것을 플라톤과 바로 연결지어 생각되지는 않았었거든요. 뭐 네. 국가론이라든가 뭐 이런 큰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플라톤을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제 글을 쓰신 걸 보고요. 네. 일단 개인의 행복, 개인의 삶의 행복의 또 이 연장과 파장, 이걸 플라톤과 어떻게 관계지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지요. 플라톤의 국가편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주제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플라톤 시대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도 많이 들어봤지만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처럼 그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회에서는 특히 인간의 삶이 하나의 도시국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 국가 공동체라는 것에 긴밀성을 갖다가 주목을 했기 때문에 플라톤은 비록 이제 개인이 어떻게 하면은 가장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가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개인이 속해 있는 국가 공동체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국가를 만들 수 있고, 그 국가 안에서 개인이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한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국가라는 제목으로 사실은 나오게 됐죠. 예. 네. 이상국가라고 하는 그 꿈이 사실은 개인의 그 어떤 삶의 내용, 개인의 삶,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군요. 플라톤의 국가론 제1권 중 어르신께서 많은 재산을 가짐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해봐야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겠지만 소크라테스 선생, 이것은 아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전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던 일을 걱정하고 두려워하게 되지요. 예를 들면 지금까지 저승에서 벌을 받는 이야기를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지만, 이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고 걱정이 되는 겁니다. 늙은 탓도 있지만 이미 저 세상에 가까워져 의심과 공포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이 없었는지 이것저것 헤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생활에 많은 잘못을 발견한 사람은 마치 어린아이가 자다가 놀라서 깨어나듯이 겁에 질려 앉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돈의 가치가 최대가 되는 것은 다음의 경우라고 생각하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착실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말이오. 돈이 있으면 남을 속이는 일이 없게 되죠. 또 신들에게 재물을 바치거나 남들에게 빚을 지고 불안하게 죽는 일은 없기 때문이요. 소크라테스 선생, 우선 이런 일들을 볼 때 분명히 분별력이 있는 사람에게 최대의 효용 가치가 있다고 보. 네, 방금 들으셨지만 얘기는 그 고매한 철학자들의 대화가 돈 얘기입니다.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 몇천 년 전에도 똑같았네요. 네.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돈을 네. 좀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냐, 돈을 더럽다 멀리할 것이냐, 뭐 이런 등등의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올바르게 사는 것하고 돈의 관계에 대한 얘기인 듯한데요.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에 등장해서 소크라테스하고 대하는 사람이 케팔로스라고 하는 인물인데, 나이가 많고 굉장히 부유한 상인이었어요. 플라톤이 왜 이런 돈 얘기로부터 시작할까? 저는 사실은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철학자 하면은 뭔가 좀
탈세속적이고 네.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느낌이 드는데 플라톤의 기본적인 철학적 입장을 잘 보여주는 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철학을 길러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사람들이 일단은 잘 산다라고 할 때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돈이 많거나 그다음에 권력이 많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그 케팔로스라는 사람이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니까 일단 인생을 많이 살아봤으니까 어떻게 사는 게 잘 살 수 있는 것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잘 사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생각하는 그런 부유한 사람을 설정을 했던 걸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를 플라톤이 고민했던 거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그 올바름, 정의라는 거하고 연결할까. 예. 저는 굉장히 거기가 그 흥미로웠어요. 사실. 그분이 어렵거든요. 저기 친구들에게는 이로우나 네. 내 적에겐 해로운 것이 정의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의가 내려져 있죠. 네. 정의에 대한 정의가 네. 좀 잘 와닿질 않습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런 그 주장이 나왔냐면요. 그 처음에 그 소크라테스가 그 케팔로스한테 돈이 많다라는 게 인생에서 무엇이 좋습니까? 하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케팔로스가 남에게 빚지지 않고 빚지지 않을 수 있어서 좋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의라는 거, 올바름이라는 거는 남에게 빌린 것을 갚는 것이라고 아주 단순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플라톤이 생각하기로는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더 이제 세련되게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은 친구에게는 이익이 되고 적에게는 해가 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의가 아니겠느냐 하고 재정의를 하는 얘기가 나와요. 네. 예.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죄를 지은 사람은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좋은 일을 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뭐 이런 식이죠. 나의 적이 누구이고 나의 친구가 누구인가 이것이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적이 누구이고 친구가 누구인가를 갖다가 다시 정의하는 이야기로 들어가게 돼요. 그 정의, 올바름에 대한 얘기인데 그 얘기의 맥락에 쭉 더 들어가 보면 올바름이란 강한 자의 것이다. 예. 예, 강한 자의 이익. 이것이 과연 정의인가, 올바름인가? 네. 여기서 주장한 건 강한 자의 이익이 곧 정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죠. 소크라테스의 입장하고는 사실은 정반대되는 정반대되는 입장이에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주장이 현실 세계에서는 아주 강력한 주장이라는 거죠. 그 소크라테스의 대화저로 두 번째로 나온 그 트라시마코스라는 사람은 예. 정의는 강자의 이익이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은 그 주장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처음에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 답변하지 못하는 면이 있어요. 그 현실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식에게는 올바르게 살으라고 하지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그게 우리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은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주장을 반박하는데 굉장히 그 소크라테스가 힘을 많이 쏟고 있죠. 지금 2000년 트라시마코스가 말한 지 2000년이 지났거든요. 2000년이. 그렇죠. 예. 근데 여전히 트라시마코스 말이 더 옳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제 사회적 규약으로 옳은 것, 도덕, 규범 이런 것들이 가만히 그 규범의 맥락을 따라가 보면 사실은 어떤 계급, 어떤 계층의 이익에 기여하는 측면이 더 많은 것. 그렇죠. 옛날 여성들에게 막 불종을 강요합니다. 네. 삼종 지도를 해야 돼요. 그럼 그건 정말 여성이 올바르고 정의를 추구한 게 아니라 남성들, 지배하는 남성들을 위해서 네.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끊임없이 하게 되거든요. 또 네. 그런 생각을 자꾸 캐 들어가야 되고.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니 소크라테스가 2000년 전에 그걸 논박하려니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이제 재밌는 비유를 통해 갖고 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설명해 주려고 해요. 유명한 기게스의 반지라는 비유인데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판타지 소설인 반지의 제왕하고도 비슷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그 절대 반지와 같은 어떤 반지를 기게스라는 인물이
얻게 됐는데 그 반지를 끼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못 보지 않게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게스라는 사람이 그 반지를 끼고 결국은 이제 왕을 죽이고 왕비를 취해서 가장 많은 권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뭐 이런 간단한 비유인데, 그걸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사실은 올바르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평판 때문에 그 올바르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실제로는 올바르지 않는 것이 훨씬 이익이다라는 식의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올바름, 뭐 이득. 지금 이게 막 뒤에 엉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2000년 전의 대화술하고 또 우리 현대 언어하고 동일한 낱말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을 아주 단순화시켜 버렸는데요. 네. 플라톤, 그리고 플라톤이 동원했다고도 할 수 있는 소크라테스, 그가 말하는 정의는 뭐가 정의인 겁니까? 지금 플라톤이 얘기하고 있는 정의 개념은 굉장히 그 현대의 개념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있고 거기에 상응하는 국가 공동체에는 이성과 상응하는 통치자 계급과 기계와 상응하는 수호자 계급과 그 다음에 욕구에 상응하는 생산자 계급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네. 예, 인간의 영혼에 있어서 이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잘 조화된 상태를 바로 올바름, 정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정의 개념보다도 훨씬 더 포괄적이고 원초적인 방식에서 이 정의 개념을 시작하고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합쳐진 게 이제 인간의 영혼이라고. 인간의 영혼이 네. 그렇고 네. 거기에 맞서는 상대물이 뭔 거죠? 국가의 공동체가 이 개인의 영혼, 말하자면 우리 그 동양에서 소우주, 대우주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것처럼 네. 인간 개인의 영혼과 국가 공동체를 갖다가 대응을 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의 영혼에 이성과 기계와 욕구가 있듯이 국가사회 공동체에도 거기에 해당되는 세 개의 계층이 있고, 세계 계층이 있다. 예, 그 계층들 중에서 이성에 해당되는 거는 바로 이 국가에서 지배자 계층인 그 통치자 계층이고, 예. 기계에 해당되는 경우엔 기계와 관련된 것은 이제 군인이나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국가를 수호하는 계층, 예. 예. 경찰, 검찰 뭐 예,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 경우죠. 예. 그리고 욕구에 해당되는 거는 이제 생산자 계층을 갖다가 일반 대중 예. 그러니까 그래서 노동자.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계급에 해당되는 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성에는 이제 지혜라는 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기계에는 용기. 그러니까 소자 계급이 필요한 게 용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욕구에 해당되는 거는 그거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도 통치자는 지혜를 갖춰야 되고, 수호자는 용기가 있어야 되고, 생산자는 절제가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플라톤이 체계를 잡았습니다. 예. 그렇게 국가의 시스템이 있다고 그럴 때 네, 좀 우리 현대 개념으로 좀 모호해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라톤 경우는 그들이 대등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 계층이나 지배자 계층이나 네, 또 수호자 계층들이 네, 다 공평하고 동일한 권한을 가져야 되고 이런 인식을 가진 건 아니죠. 다시 말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네, 플라톤은 이상적인 국가에 있어서는 옳지 않은 제도다. 네. 일탈한 것이다. 이상 국가로 보자면 일탈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플라톤에 대해서 현대에 와서 가장 큰 공격은 바로 칼 포퍼가 얘기한 것처럼 열린 사회의 적이라는 거죠. 전체주의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실제로 모든 구성원들의 어떤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점에서 열린 사회의 적이라는 그런 비난을 듣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플라톤이 당시에 그리스인들이 생각하던 세계에서는 각 사람들에게 각자에게 정해진 몫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태어날 때 자기에게 정해진 몫이 있고 예. 그 몫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교육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회의 세 계층을 갖다가 교육에 의해서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어떤 뭐 학벌 물론 이제 학벌도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교육에 의해서 걸러진 계층들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학연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플라톤은 교육에 의해서 철저하게 한 단계, 두 단계 올라가면서 그 단계마다 적절한 그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적절한 몫이 뭔가를 갖다가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그 계기를 가질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생산자 계층과 수호자 계층과 통치자 계층이 구분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각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몫을 적절하게 잘 발휘할 때 국가가 가장 좋은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네. 사람들이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해서 사실은 민주주의를 비판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현대에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그렇죠. 모두가 민주적일 것 같습니다만 네. 인간은 철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네. 뭐 금, 뭐 다이아몬드 갖고 있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구분돼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가졌던 그 생각이라는 게 선의에서 출발한 순수한 이상주의라고 여겨져요. 네. 근데 그것이 자칫하면 전체주의적 욕망과 딱 닿을 수 있는 소지가 그렇죠. 상당히 많다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런 것들을 현대 철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런 비판들을 사실은 많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플라톤은 그 국가편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사유재산 철폐라든가 처자 공유제라든가 또 한 가지 그 플라톤이 주장하는 가장 강력한 당시의 사회에서는 굉장히 혁신적인 주장이 바로 여성도 철인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굉장히 예. 파격적인 주장이었죠. 왜냐하면 당시의 여성 같은 경우, 그리스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였을 정도이고 당시 그리스에서 여성이라는 존재는 열등한 존재이고 불구인 남성이다라고 이렇게 취급되었던 존재인데 우리나라 중세도 똑같았어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철인왕이 그 최고 통치자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은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 얘기를 시작할 때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플라톤이 화제로 내세운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이 그 어떻게 하면 그러면 가장 훌륭한 국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얘기할 때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이렇게 막 상당 부분에 걸쳐서 나와요. 네. 내가 이런 얘기하면은 굉장히 그 파격적이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거야. 이런 얘기를 마치 예언하듯이 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소크라테스가 그 제자들의 성화 때문에 이제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라고 얘기하는 그 파격적인 부분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최소한 통치자 계급이나 수호자 계급은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되고 처자들을 공유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은 사실은 별 차이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힘에 있어서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부차적인 차이로 인해서 남성은 통치자가 될 수 있고 여성은 통치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은 잘못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게 되죠. 가령 루소라든지 네. 뭐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불온하고 위험한 느낌이 안 듭니다. 우리 이제 정서적으로. 네. 근데 공부를 좀 해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불온했고 그렇죠. 굉장히 위험했고 예. 뭐 이런 주장이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플라톤 혹은 소크라테스의 주장이라는 것도 당시 사회의 근간을 막 뒤흔드는 네. 아주 위험하고 불온한 사상이나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생각의 갈래를 열어주는 네. 강렬한 메시지였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장 선생님 어떠세요? 그 플라톤적인 국가관으로 이상사회 건설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플라톤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사실은 이상적인 생각은 이상적인데 머무르게 되죠. 그 현실에 적용되었을 때 그게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사실은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이상국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을 때도 본인 자신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수용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만 플라톤은 정말 그 가장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를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이상들을 버리지 못했어요. 예. 그게 50, 60이 될 때까지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그걸 이제 시라쿠사 가서 실제로 현실적으로 자신이 구상했던 이상국가를 실현해보고 싶었지만 여러 차례 실패를 겪게 됐죠. 그래서 국가 다음에 쓴 책이 법률이군요. 그렇죠. 법률은 좀 더 현실적인 현실적이죠. 구상. 네. 그러니까 플라톤이 국가편에서 주장하는 거는 아까도 지적되었었지만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가장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에 의해서 이 국가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적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갖다가 구상을 했는데 사실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통치자가 된다라는 건 그 자체만으로도 벌써 이상적이죠. 요새는 정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생각인데 네. 누가 무엇이 가장 지혜로운지에 대해서 네. 토론이 될 테니까요. 네. 그래서 플라톤은 말년에 법률이라는 굉장히 국가편에 견줄 만한 굉장히 그 두터운 책을 썼고 네. 그 국가편에서는 법률편에서는 국가에서는 이제 그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통치자로 두고 그 통치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통제되고 관리되는 그런 체계로 이렇게 나갔다면 법률에서는 법이라는 것에 의해서 차선의 방식으로 법을 선택했고 이 법에 의해서 국가가 지배되고 통제되는 이런 사회를 갖다가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당시의 그리스 사회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어떤 사회가 현실에 주어진 상태에서 가장 이상적일 수 있을까 그런 국가를 갖다가 이제 법률편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네. 바람직한 사회에 대해서 꿈을 갖고 그것을 네. 그려보고 그것을 네. 구체화하기 위한 어떤 설계도 이렇게 내놓고 말이죠. 네. 뭐 그것이 꼭 반드시 옳아야만 되는 건 같지는 않습니다. 그 네. 방향 제시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 속에 새로운 생각이 싹트기도 하고 또 그대로 동조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있을 테고 말이죠.